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주거 안정, 우리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전월세 값은 한없이 뛰고 내 집 마련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 정부도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직접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 모시고 2부에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기업이 투자받는 일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소액 투자를 많은 사람들한테 받는다면 자금 조달 쉬울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법적으로 공식 허용됐는데 기업과 개인 모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장점은 무엇이고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증시 어땠나요? 아침과 오후의 모습이 너무 확연하게 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전에는 시장이 상당히 좋아서 2050선을 탈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는 결과적으로 1.48포인트, 0.07% 하락한 2037.6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의 조정은 조금 더 셌습니다. 14.77포인트, 1.98% 하락해서 730.4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주체별로 크게 매매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9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서 106억 원을 사줬고요. 네. 개인도 22억 원을 샀지만 기관이 42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이 거래소 시장에는 수급상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샀지만 개인이 한 8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어떻게 가고 있나요? 중국 증시는 오늘 장도 여전히 좀 변동성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할 때 초반에는 한 1.5% 정도 오르고 네. 또 장 시간이 지나면서 1.5% 정도 빠지다가 현재는 아주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지금 수준만 보게 되면은 큰 탈 없이 하루를 잘 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증시가 좀 오르고 그런 걸 보면은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거는 조금 덜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어제 해외 증시에서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증시 안정감이 우리나라 장 시작에는 확실히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주의 부진이 네.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제약주 중에 대장주 중에 하나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의 수익률은 한미약품 18.35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해외 기업과 계약 체결이 되었다라는 좋은 뉴스로 항상 출발했지만 오늘 나온 실적이 작년 동기비 영업이익의 70% 감익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실적 부진으로 크게 빠지면서 업종 자체가 8%나 하락을 했습니다. 제약 업종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테마인 주요 주도 업종의 부진이 오늘 시장에는 좀 많은 부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약하고 같이 좀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바이오주는 어땠나요? 예, 모양새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를 보통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에서 분류하는 의약품 업종은 8.7%가 하락을 했고요. 또 이 코스닥 쪽에서의 평가하는 제약도 4.46%나 이 업종이 주저앉았으니까
이쪽에 관련된 제약에 관련된 이 대부분의 기업들의 수익률은 뭐 네. 아주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밖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게 있었나요? 대부분 좀 오늘 약세를 보였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뭐 대부분의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의외로 혼자서 2.68% 상승해서 네. 어떤 뭐 대장의 체면을 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그 외 업종은 뭐 뚜렷하게 상승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뭐 평가를 한다면은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의 화장품 업종의 상승을 이끌다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네. 오늘 다시 2.9% 상승하면서 역시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최대의 재료다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반영해 주었는데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들 실적이 부진할까 생각했지만 2분기 잘 선방했다라는 것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그 가장 큰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을 이끄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뭐 아무래도 이 기업이 실적 시즌의 정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느냐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주가에 반영돼서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외 환경이 여전히 시끄럽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기업 이익이 가장 중요한 편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시즌만 되면 이걸 꼭 확인을 하는데 실적 시즌 또 지나가면 다른 데 영향을 또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네. 실적 시즌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중소형주는 좀 조심하고 실적 네. 시즌이 끝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 이렇게까지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금리 그러는데 정말 은행 정기 적금 금리도 1%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예금은행의 정기 적금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1.9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5월 달에 2.01%였으니까 0.07%포인트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1%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정기 예금 금리는 오래전에 1%대 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정기 예금 금리는 연 1.65%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은행 정기 예금 중에서 1%대 상품이 97.5%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2%대 정기 예금 금리는 뭐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축은행 금리는 그나마 좀 나은데요. 1년짜리 정기 예금 금리가 평균 연 2.24%였다고 합니다. 그게 그건데요. 대출 금리는 어떤가요? 그 대출 금리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 6월 그 은행의 신규 취급액 평균이 연 3.49%로 이 전달보다 0.07%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이 가계 대출만 놓고 보면 3%대 이하 금리가 93%인데 뭐 대부분 3% 이하로 이 대출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05% 포인트 하락한 평균 3.01%였는데요. 네. 이번 달에는 3% 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초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대출자들의 부담은 적은 편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예금 금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전세금, 보증금 받아가지고 그 돈 굴려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했던 집주인들은 월세로들 전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이라는 게 좀 나오는데요. 예. 이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가령 뭐 그 2억 원짜리 전세에 살다가 보증금을 1억 원을 낮추고 월세로 50만 원을 낸다고 치면 예. 이 원간 월세로 내는 돈이 600만 원이고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이 6%가 되는 건데 네. 서울시가 올 2분기에 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실거래를 조사를 했더니 이 전환율이 6.9%였습니다. 뭐 금리보다는 좀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네. 이 올 1분기 6.7%보다 소폭 오른 건데 이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매년 7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야 당연히 은행에 지금 1%대 정기 예금에 넣기보다는 이렇게 월세로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다 드러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있죠? 네, 그 용산구가 7.6%로 가장 높았고요. 네. 종로구, 강북구도 7%대였습니다. 높네요. 반면에 강서구와 노원구는 6.5%대였고 양천구는 6.1%로 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 주택 유형별로는 종로나 이 중구, 이 용산, 이 도심권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이 전환율이 8.6%에 달해서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부담이 좀 큰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전세 보증금 규모로는 보증금 1억 원 이하가 이 7.8%로 1억 원이 넘는 집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이제 시중금리에 비해서 이 전월세 전환율이 사실 너무 높잖아요. 1%하고 7%는 차이가 큰데 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예. 전환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4배인데 그렇군요. 지금 기준금리가 1.5%니까 6%가 상한선인데요. 예. 그런데 이 규정이 전세 계약 기간 도중에 월세로 전환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끝나서 바꿀 때는 적용이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거나 즉 다시 계약을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시장에 자꾸 제한을 두는 게 옳진 않겠지만 집 없는 사람들의 부담이 자꾸 커져가니까요. 네. 전세값은 그런데 또 계속 오를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 전문가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올 하반기에도 전세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81%를 넘었습니다. 이 상승폭은 1에서 3% 사이가 많았는데 3% 넘게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19%에 달했습니다. 저금리 상태가 이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예, 그러면 전세 물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 전세값 때문인지 집값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상반기에 좀 많이 살아났던 주택 거래는 또 하반기에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 2분기에 전국의 예. 주택 매매 거래량을 봤더니 34만 건이었는데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39% 넘게 늘어났고요. 올 1분기와 비교해도 18% 넘게 늘어난 건데 분기별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니까 2006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전 최대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어떤 2008년 2분기 30만 건이었는데 이번에 특히 소형 거래가 지금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전세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20, 30대 위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좀 많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금리가 낮으니까 20, 30대에서는 앞으로의 여력을 생각하면 집을 또 살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파트가 모자라니까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몸값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법원 경매 전문회사인 디지옥션의 통계를 보니까 이달 들어서 28일까지 전국의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낙찰가율이 81%로 3년 만에 좀 가장 높았습니다.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80%가 넘는 금액으로 이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아파트는 더 높은데 이달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가율 평균이 91.8%로 2008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많이들 안 찾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네.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과 다세대 주택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저렴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해서 월세 수입을 노리는 투자자들도 좀 꽤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집을 마련해서 월세로 돈을 벌어라라는 조언도 가끔씩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그러니까 몇 %의 성적을 냈느냐가 나왔죠. 네, 5.25%로 집계가 됐는데 예. 정부 기금 60세국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6.21%니까 이보다는 조금 더 낮았고요. 네. 국민연금 측은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서 양호한 수익을 냈다고 자평을 했는데요. 해외 연계금과 좀 비교를 하면 그렇게 좋은 성적만은 아닙니다. 2003년 기준이긴 한데 일본 공적연금의 수익률이 8.6%였고요.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는
16.5%,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5.9%, 네.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은 무려 18.4%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2003년이 아니라 2013년이죠. 네. 예. 근데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대체 어떻게 투자하길래 이런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고 있을까요? 그러게 좀 국민연금이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르스 때문에 6월, 7월 초까지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네.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를 보니까 지난달 백화점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2%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형 할인점 매출도 10% 넘게 줄었고요. 이 야외 활동과 가족 단위의 이동이 줄면서 스포츠, 가전문화, 의류, 잡화 등 전품목에서 좀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업형 슈퍼마켓은 반사이익을 누렸는데요. 농수축산물 또 신선제품 등 식품 부분의 매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편의점 매출도 30% 가까이 늘었는데 메르스 사태보다는 담배값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제 사재기한 것도 다 끝났을 테고 그렇군요. 사서 피시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롯데판 형제의 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서 장남이 뭔가 반격을 시도하다가 좌절됐다라고까지 지금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제까지 좀 그렇게 됐고, 오늘 이제 신격호 회장이 귀국을 했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고요. 신동빈 회장 측은 친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또 이봉누나인 신영자 이사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형과 친족들이 고령의 아버지를 앞세워서 기업을 흔드는 행위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좀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분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격호 회장의 의중이 좀 모호해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복 누나인 신영자 이사장 등 신씨 친족이 되고 신동주 전 부회장 편에 서면서 신동주 체제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나란히 20% 안팎으로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신격호 회장의 지분이 28%에 달해서 결국 신 회장의 의중에 따라서 이 승부가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또 중간에 롯데홀딩스의 모회사인가요? 네. 광윤사라는 일본의 작은 기업이 있는데 포장재 회사인데요. 그 포장재 업체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또 판도가 갈라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질 수가. 예, 맞습니다. 이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27%나 가지고 있어서 신격호 회장 다음으로 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모회사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광윤사의 지배권이 좀 중요한데 이 지배 구조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격호 회장 또 광윤사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롯데그룹의 진짜 주인이 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네, 생생경제 잠시 후 2부 이어지는데요. 오늘 특집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님을 모셨는데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 통해서 하반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살맛나는 이야기 들려드려야 될 텐데 오늘 초대해서 모신 분이 들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 김경환 차관 모셨습니다. 최근 이 정부의 건축 활성화 대책, 이게 하반기 경기에도 도움이 될지, 또 우리 주거 안정, 서민 주거 다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는 정책이 있을지 자세하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데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우선은 취임을 늦었지만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얼마나 되셨죠? 5월 26일에 취임했습니다. 예, 바쁘게 또 이제 돌아가는 일정 중에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을 것 같은데 소감 어떠신지 돌아보시니까요.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다루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또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또 내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에 국회 여러 회의도 참석을 하고 네. 전문가들도 만나고 가뭄 대책, 주거급여 준비 사항 관련해서 정책 현장도 방문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취임 이후에 해외 방문이 첫 방문이 중남미 아주 멀리 다녀오셨더라고요. 성과도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그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 단장으로 남미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 4개국은 지난 4월에 대통령께서 네. 공식 방문하신 페루,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해외 건설이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 50년 동안에 누적 수주액이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유가가 하락하고 정세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 수주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반면에 남미 지역은 성장 잠재력은 풍부한데 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언어나 문화적으로도 많은 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주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건설 수주 지역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 순방의 후속 조치로 네. 이 네 나라에서 이제 철도나 수자원,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여러 네. 가지 조치를 구체화하고 또 우리 진출업 업체들의 네. 수주 노력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우리가 전철이나 철도 같은 것들을 깔아주고 수자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설비도 좀
갖춰주고 그런 것들을 따 오신 거네요. 뭐 예. 이번에 그 구체적으로 사업을 따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철도 네. 특히 이제 지하철 예. 이 지금 페루의 리마와 보고타, 콜롬비아의 보고타의 이 지하철 사업의 이제 그 발주가 뭐 상당히 그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네. 전망되고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네.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네. 페루의 리마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강인데 네. 여기 수질도 오염돼 있고 그래서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이런 협력 사업을 우리가 이제 그 계획을 세워줬고 예. 그걸 토대로 이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브라질에서도 수자원 관련 이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나라가 수요가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와 멀어가지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좀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 밖에도 이제 개도국에는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한 그 개도국들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프라 개발과 관리,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 또 신도시 개발 예. 이런 데 대한 그 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예. 또 이 나라의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인프라 상황도 보여주고 네. 또 관심 있는 기업과 연결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이 해당국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겠네요. 예. 이런 개도국에 직접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하고 예. 세계은행 같은 이 다자개발은행과도 협력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해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반기에 활기가 많이 돈 편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네. 침체됐다고 네. 했는데 굉장히 좀 거래도 활발해지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어가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이번에 건축투자 활성화 계획 대책이 좀 담겨 있지 않나 네. 싶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상반기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거래량이 2006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네. 기록했고 가격도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축 경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네. 주택 외의 부문에 대해서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 골자는 이제 오래된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또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돼 있는 데라든지 이런 새로운 건축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 네. 제도 개선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요. 예. 그러니까 이웃 간에 공동으로 결합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을 예, 결합 건축입니다. 예. 예, 예. 그걸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용적률은 바닥 면적에 비해서 그 땅 위에 건축된 면적이 총 얼마가 되느냐 네. 이런 걸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그 용적률이 사실은 그 대지의 그 속성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도로에 면했느냐 아니냐, 네. 뭐 교통이 어떠냐, 사업성이 높으냐 낮으냐와 관계없이 하여튼 용도 지역별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 그렇죠. 왔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두 개의 땅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도로변에 있고 하나는 좀 그 뒤에 있고. 있다고 예.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고 네.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대지에 똑같이 400%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도로에 면한 데다 좀 많이 짓고 네. 그 뒤에 좀 적게 지으면서 평균 400%를 맞춰주면 더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면 도로에는 600% 용적률을 주고 갖고 그다음에 이면 도로는 200%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두 땅의 주인들이 네. 합의해서 용적률을 주고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라는 건 유지하되 네.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두 소유자가 합의해서 함으로써 좀 더 탄력적으로 네.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 용적률 결합 혹은 결합 건축 제도의 취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게 없어도 합의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이거는 아주 초미니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이 이렇게 조합을 네.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둘이 붙어 있는 예. 땅을 가진 두 토지 소유자가 네. 합의를 해서 용적률을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으면 조정이 필요하지만 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된 곳 이런 네. 곳은 뭐 예로 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병원을 짓다가 예. 이제 그 사업자가 예. 자금난을 겪어서 뭐 중단한 채 방치됐다든지 또 이런 그 뭐 소유권 관련된 분쟁이 생겼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새로운 건축 수요를 발굴하자. 네. 그런 것이 이제 건축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것이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에도 위험 요인이 물론이죠. 되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노후 건축물을 제때 그 업그레이드해서 성능을 높이고 또 네. 안전도를 높이자 하는 것이 이번 그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나 매매를 활성화하고 정상화해서 네. 부동산 경기가 얼마 정도 살아난다 뭐 이런 추정들은 가능하잖아요. 네. 건축 투자, 리모델링, 뭐 리뉴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정부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연간 한 2조 2천억 정도의 신규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잠재력은 그보다 훨씬 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동수 기준으로 39%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2020년이 되면 거의 50%에 이를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때 이런 건축들을 재건축하거나 그 리모델링 하는 것이 네. 상당히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건축 투자는 활성화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들어봤고요. 네. 이제 정말 서민들의 주거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게 국토부가 핵심적으로 미뤄왔던 정책이 행복주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일단 네. 좀 차관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이 핵심이긴 합니다만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이제 여러 소득계층별로 예.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렇죠.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행복주택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 말고도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뭐 주거급여라든지 네. 또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행복주택이 이제 올해 들어서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2017년까지 공급 목표가 14만 호인데 금년 상반기 현재 이제 6만 4천 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2만 6천 호 사업 승인하고 올해 이제 3만 8천 호의 입지를 추가로 선정해서 이 중에 2만 호가 이제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네 곳인가 입주도 시작이 됐죠. 예,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예. 올해는 이게 첫 해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은 847호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네.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등
상당히 높은 관심을 끌고 있고 예.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3,000호, 뭐 후년에는 한 12,000호 정도로 점차 늘어나면은 좀 더 네.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경쟁률이 10대 1이기는 한데요. 네.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갈 만한 지역에서 뭐 신혼부부용 물량이 미달이 되기도 하고 이랬다는 네.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좀 평가하시나요? 지금 이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네. 들면 이제 그 신혼부부 물량 중에서도 전용 면적이 41제곱미터인 주택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161대 1이었는데 26제곱미터는 5대 1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면적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신혼부부들한테는 원룸보다는 이제 방 네. 하나에다 거실이 딸린 투룸형이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판단을 네. 사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포함해서 좀 더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이런 평면을 좀 구상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목동 지역을 지나가거든요. 네, 네. 그 행복주택 추진한다 그럴 때는 막 빨간색으로 쓴 예, 반대 예.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네, 네. 지금은 굉장히 평온한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예.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행복주택을 못 짓게. 네.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네.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하던데 네, 네, 차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문제는 사실은 예. 행복주택의 그 취지가 네. 사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네. 이제 도모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범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뭐 협의가 원활치 않아가지고 네. 특히 이제 목동의 경우는 이런 그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네, 냈고 그렇죠. 1심, 2심에서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대안에 대한 어떠한 협상 여지가 없었는데 7월 9일에 이제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에 네. 양천구가 이제 상고를 하지 않고 행복주택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그 정부와 그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이 건설적인 대안을 예. 서로 협의하자. 이런 것을 전제로 네. 이제 일단은 원래 그 시범 사업을 지정한 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주택의 그 사업의 자체를 취소했다기보다는 이런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네. 갈등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지역 주민들의 우리 지역은 안 된다라는 강력한 그 반대 의사가 관철된 것처럼 보여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네. 예, 어쨌든 다른 대안을 또 찾아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방금도 이제 그 계층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 중산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살만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놓은 게 뉴스테이 네. 정책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네. 국회에서 지금 입법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입법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7월 14일에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일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정부가 이제 국회와 굉장히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네. 법안을 다듬었고 8월 달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입법 노력과 별개로 시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14,000호의 그 수준에서 이 뉴스테이 시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을 담은 이제 세법 개정까지 마무리가 되면 네.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이 다음 달이니까 뭐 그 지나면은 조금 더 유가가 잡히겠네요. 다음 달에 이제 그 예. 법이 통과되고 예. 이제 이어서 이제 세법 개정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중산층도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예.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증금 내고 들어가는 월세를 보니까 네. 만만치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뉴스테이 정책의 핵심은 네. 임대료가 주변보다 물론 참 비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더 중요한 것은 8년까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양질의 이제 그 서비스가 따르는 임대주택이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자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기대했던 것보다 임대료 좀 높지 않느냐, 뭐 지역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데가 있고 네. 조금이라도 되게 더 낮습니다. 낮은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2년 후에 임대료고 새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비슷한 집과 비교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2년 후에 들어갈 집이고 새 집이고 그리고 주변보다 조금이라도 낮다. 거기에 더해서 이게 사업자들은 공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론이죠. 공시를 내면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는 뭐 적절한 수준에서 형성될 걸로 보고 여기에서 이제 8년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8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8년 후에는 이제 그 사업자가 이제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제3자가 인수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몇 가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8년이 지나면은 보통 이제 2년으로 많이 계약들을 하잖아요.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내 텀이 돌아가는 건데 그동안에 그 올라가는 상승률 임대료 같은 경우에 안정적일 수 있을지. 그건 임대료는 이제 연 5%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좀 관건이겠네요. 그 밖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보도를 했고 저희 생생경제도 다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신 기회에 차관님께서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주거급여 제도가 7월부터 새로운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첫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주거급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별도의 맞춤형 급여로 전환이 돼서 국토부가 이제 금년부터 시행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선정 기준이 완화돼서 과거에 비해서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70만 명에서 궁극적으로는 한 97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와 달리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서 급여 수준을 책정했기 때문에 월 평균 지급액도 과거의 9만 원에서 한 11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주거복지에서 우리나라 주거복지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디딤돌 대출, 이게 그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이 두 프로그램으로 한 21만 호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금리도 소득이나 이제 그 대출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둬가지고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좀 더 유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연 1.5%의 저리 주거 안정을 위한 그 월세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이제 뭐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뭐 사회 초년생, 뭐 근로장려금 수급자 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720만 원 한도로 대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갚아야지 되는 금액이라 근데 뭐 연 1.5%면은 기준금리네요. 아, 그렇죠. 예. 대출 금리는 굉장히 낮은 금리입니다. 네. 이건 그러면 수혜 대상자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꽤 많을까요? 지금까지 이게 많이 이제 좀 알려지지 않아서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전에 여러 가지 주거 안정책 중에서 네. 취업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취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네. 못 받는다 뭐 이런 네.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런 대출을 이용하면은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향후에 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정책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을 좀 추진을 하시겠어요? 저는 국토교통부 정책의 핵심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그 경제 경쟁력을 네.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생활국토, 안전국토, 미래국토 이런 걸 키워드로 생각하는데요. 네. 먼저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 네. 그다음에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네. 이를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또 교통사고 안전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만들고 예. 마지막으로 네. 통일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뭐 네. 이런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토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사실 정부 밖에서도 많이 또 연구해 오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또 만드시는 입장에서 많은 고려를 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김경환 제1차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